160만 원 정도가 투자를 했는데 한 1년 만에 1억이 됐죠. 그럼 과감하게 승부했을 때는 얼마 정도까지 베팅해 보셨나요? 한 30억 이렇게 약간 부채 협상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제가 볼때는 8만 전자를 향해서 갈 거다. 그렇게 봅니다. 7만 원은 그냥 돌파할 거고. 예, 예. 제가 다른 채널에서는 많이 뵀었는데 김 작가 TV에 또 처음 나오셨으니까 예. 또 시청자분이 모를 수 있으니까 간략한 것도 좀 여쭤보면 혹시 이제 주식으로 버신 돈은 공개하실 수 있는 건 어느 정도까지 되시는지. 저는 이제 전업 투자다 네. 보니까 일정한 수익이 이렇게 네. 월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한 월 한 5천 자 이렇게 목표를 잡고 네. 그냥 길게 가자. 네. 그렇게 지금 꾸준히 매매하고 있고 뭐 이번 달도 그 정도 도달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뭐 책에서 보니까 뭐 100만 원으로 100억 이상 돈을 벌었다고 돼 있던데 그 네. 팩트인가요? 네, 벌기는 많이 벌었죠. 예. 쓰기도 많이 쓰고. 예. 아. 그래서 월 한 5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주식 투자 어떻게 하다가 좀 시작이 되셨나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사실은 제방대 토목학과 나와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제가 좀 근무를 하다가 네네.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건설에서 조그만 납품업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이제 IMF 때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제 네. 세방사를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유산으로 이제 좀 한 1,000만 원 정도 저 재산을 있었는데 아는 형님이 그 당시 닷컴 버블 시대인데 네네. 이거 사면은 한 10배 정도 오른다고 이야기해서 여기 그 당시 종목은 태진미대라는 종목을 사게 됐는데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네. 350만 원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끙끙 앓다가 전 재산을 이렇게 네. 거의 손실이 굉장히 컸죠. 네. 그러다 보니 제가 만회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고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주식이 뭔지 이렇게 좀 알아보다 보니까 그 당시 막 인터넷이 가정집에 이렇게 보급될 시기였는데 저도 이제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조사를 해보고 주식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박스넷 같은 사이트인데 네. 자, 그 당시 이제 LMC라는 부산에 사는 분인데 한 1,000만 원 가지고 매일 40만 원 수익을 내는 걸 보고 이거 뭐지? 저는 그 당시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택시 기사도 하기도 하고 노가다를 했죠. 네네. 그래서 하루 일당 5만 원인데 거기서 또 이렇게 수수료 떼면은 뭐 4만 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한 2000년도? 2000년 밀레니엄 전이죠. 지금이 예, 다 1990 20년 전이니까 예, 그때는. 1999년도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00만 원 가지고 하루 매일 40만 원 이렇게 법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주식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유행하는 기법 중에서 일명 상따라는 기법인데 상따요? 상가 기법. 그걸 해서 이제 월 800만 원 이렇게 버는 거 보고 네네. 저는 하루 일당 6만 원, 5만 원인데 네. 이거 나도 배워야 되겠지 하고 이제 원재 주식 투자한 금액을 찾아오기 위해서 원금을 찾기 위해서 이제 네. 저도 상따 기법을 이제 공부하고 네. 저도 이제 한 달 동안 모의 투자를 하고 제가 매매를 했는데 네. 그 당시는 인터넷이 각 가정에 보급이 안 됐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사이버 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고객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첫날 이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종자들을 마련해가지고 네. 주식을 샀는데 산미라는 종목을 샀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상한가에 샀는데 상한가 7번 갔어요. 그래서 35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이 다 내 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운이었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만에 깡통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식은 만만한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알게 되고 다시 제가 이제 돈 맛을 한번 보게 된 거죠. 네. 상가 7번 맞았으니까. 하루 일당 5만 원, 6만 원 벌다가 하루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버는 거 보고 이것이 어떤 내가 잘하면은 신용불량자 벗어나기도 하고 내가 빚 증거도 그 당시 은행빚 이렇게 기술 신용 보증금 카드빚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주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게 됐죠. 주식 투자하면서 좀 그 이후로는 힘들었던 적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깡통을 찼다고 하시지만 네. 사실 이제 그 당시에도 1,000만 원이라는 게 뭐 지금보다 크긴 하겠지만 엄청 큰 금액의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저한테는 이제 그 네. 신용불량자 재방사를 했으니까 네. 굉장히 큰 돈이었고 그때 이제 뒤에 100만 원 정도 또 노가다 해가지고 네. 매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한 100만 원 정도 생활비 한 100만 원 정도 찾고 한 6개월 되면 또 깡통 또 그런 걸 2번 제가 겪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번 겪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160만 원 정도가 투자를 했는데 한 1년 만에 1억이 됐죠. 예, 그때부터는 이제 꾸준하게 수익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원래는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 분이었고 누군가가 월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버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시작했는데 네. 뭐 어쨌든 돈을 벌게 된 뭔가 터닝 포인트든 뭔가 전환점이든 뭔가 실력이 쌓인 어떤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당시는 이제 상한가가 12%, 15%였는데 네. 상따 기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네. 또 수익률 대하면 거의 상따 하는 사람들이 입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창원에 아주 고수분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친구가 형님 상따 알고 매매해요? 이제 나한테 물어보고 그 친구는 상가기 전에 상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자기는 알고 네네. 매매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결정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돈을 많이 벌게 된 그 기법들은 오늘 좀 공유해 주실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혹시 보통 몇 종목 정도 보유하고 매매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금도 좀 커지고 네. 주로 저는 데이 트레이드를 많이 합니다. 예. 아, 그래서 그렇죠. 한국 대표적인 7인에 선정돼 가지고 주식시장의 선구사들 그 책에도 제가 네. 쓰게 된 그런 사람인데 지금 한 30종목 30종목. 예, 보면 이제 배당 투자도 있고, 뭐 중단기 또 3, 4일, 일주일 이렇게 보고 현재 보유 종목 한 3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 종목 사실 때는 혹시 뭐 얼마치 정도 사세요? 보통 이제 비중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자리가 나왔다 생각하면은 좀 과감하게 승부할 때도 있고, 네. 또 그냥 밋밋하게 그냥 어느 정도 수익을 바란다 하면은 좀 소액을 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좀 제가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 딱 기회가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승부도 합니다. 예. 그럼 과감하게 승부했을 때는 얼마 정도까지 베팅해 보셨나요? 한 30억? 30억? 예, 20억 이렇게. 예, 저 대표적으로 뭐 크게 손실 난 경우는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은 옛날 원유가 33달러 이렇게 몇 년 전입니다. 이렇게 네, 됐을 네, 때 ETF 원유를 제가 잘 모르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ETF 이자는 1년에 15%, 그 당시 32달러 정도 원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0달러만 가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돈 크게 들어가가지고 큰 손실 안 났죠. 금액은 한 7억 정도. 7억. 약 50% 정도 손실 났습니다. 그때 원유가 마이너스 가고 그런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지금 전 투자하신 지 25년 정도 되셨나요? 23년 정도 됐어요. 23년 정도 되셨으면 지금 그동안 투자하면서 한 종목으로 가장 많이 잃었던 게 한 7억 정도신가요? 예, 제가 그 종목이 좀 크게 좀 상처로 많이 남아요. 가장 많이 벌었던 종목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공매도에서 큰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랩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대선에 놓으면은 15만 원, 16만 원 갔다가 대선 끝나고 나면은 떨어지고. 다시 또 예,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 종목은 주식 선물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럴 때 들어갔죠. 그리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 대표 선거 나왔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가 무관하게 이렇게 9만 원, 10만 원 근처 갔잖아요. 자, 이럴 때는 제가 원위치 한다는 거 알거든요. 왜냐면 공매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과감하게 승부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런 데서 큰 수익이 납니다. 예. 자, 그러면 좀 가장 수익이 좋았던 종목, 그 다음에 나빴던 종목, 지금 이제 상패된 게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차트와 함께 설명해 주시는 거 뭐 한두 가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수익 난 것이 한프라는 종목인데 제가 좀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CFD 계좌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종목이 5년 적자, 또 전극은 100%, 또 1,000원짜리 이래서, 이건 상패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또 한 1억 정도 들어가가지고, 진짜 상패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에 남네요. 예. 큰 수익을 났습니다. 그럼 손해는요? 손해는 원유에서 손실이 크게 난 적이 있고, 네, 종목이 있어요. 박스엘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박스바이오. 이럴 때, 이런 종목이 또 공매도가 되는 종목입니다. CFD로 공매도가 되는 종목인데, 제가 여기서 큰 손실이 난 경우, 제가 이 부분에서 바이오자다 보니까 좀 급등력이 심하잖아요. 이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때 이게 저는 또 이런 자리에서 또 크게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좀 크게 손실 나고 사실 기다리시면 엄청난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손질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때 좀 크게 손실 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박셀바이오 얘기해 주셔서 혹시 좀 박셀바이오 지금 차트는 좀 어떤가요? 제 아는 분이 여기에 조금 물려 있으셔서 이 종목은 특이하게 뭐 인상 실업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급등하는 거니까 좀 기다리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 놓으면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예. 지금은 좀 뭔가 그래도 하단은 좀 지지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런 종목은 이제 현재 바닥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종목 특성이 월봉 한번 보면은 여기서 오를 때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때는 공매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죠. 만약 공매도가 됐으면 이렇게 공매도 쳤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안 했을 건데 지금은 한 번 정도 또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좋은 소식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좀 한국 증시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코스피랑 코스닥 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이제 하반기를 점검해보라는 거죠. 한번 예상을 해보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벌써 이제 5월 다 됐죠? 끝났죠, 5월이? 사실은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하느님, 할아버지도 좀 맞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발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거의 0.9 정도 따라갑니다. 미국의 상승 하락에 따라서 거의 따라간다 보면 되고, 현재 미국에서 문제되는 것은 부채 협상. 네, 그렇죠. 그 부분이 문제되는데, 부채 협상을 보니까 한 70년 동안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쏟다운 돼가지고 그 문제가 있었다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날짜에 다 이렇게 협상이 되는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지금 현재 한 번 정도 이상 아니면 이제 인상 안 할 수도 있다. 자, 금리라는 것은 만약 인상하든 안 하든 그 시장에서 서서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막상 금리 인상하든 안 하든 그렇게 영향이 별로 없다 보고 그럼 현재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것이 은행 문제가 좀 문제가 됐죠. 그렇죠. 은행 문제도 최근에 헤지펀드에서 좀 주식을 지분을 사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바람에 은행 문제도 해결됐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면은 제가 볼 때는 나스닥이 지금 상당히 차트가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미국의 거의 0.9 정도의 지수가 거의 흡사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공간이 위로 열리면서 이렇게 좋게 다수 시장 참여자들이 좋게 보는 것 가스가 같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여기서 이렇게 급등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부채 협상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화면은 나스닥 주봉인데 이렇게 하반기 때는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 위로 가는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전체 시총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등불 역할을 삼성전자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따라서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또 위로 가기도 아래로 가기도 하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버티고 있다면은 또 다른 종목도 잘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보면은 이렇게 일봉이 이렇게 위로 안정감을 주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 한번 보면은 6개월 동안 외국인 한 1억 3천만 주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가 매수 단가가 보니까 6만 2천 원. 여기 즉, 매수단가 나오네. 요 부분에 자기들 현재 수익률 한 8% 9%? 이렇게 나와 있고 지수가 밀리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바치기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기관에 최근에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현재 여기서 버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한 2,500 지지되고 하반기 때는 위로 갈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삼성전자 얘기해 주셔서 삼성전자의 향후 좀 주가 흐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보통 이런 대행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영향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특징이 반도체 경기가 제일 하락할 때, 안 좋을 때 바닥을 찍고 상승합니다. 그렇죠. 막상 하락할 때는 또 많이 빠져 있고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기 보면은 6개월 동안 1억 한 3천만 주 샀잖아요. 그 평균 단가가 지금 현재 6만 2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수익률이 한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매수했을 때는 수익률이 적어도 20% 30% 보고 저는 매수했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만 전자를 향해서 갈 거다. 그렇게 봅니다. 7만 원은 그냥 돌파할 거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산 사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8% 정도 아니고 보통 한 20% 30% 그렇게 수익 낸다 보면은 종합지수도 우리나라도 좀 좋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보니까 보니까 개인은 계속 팔고 있어요. 항상 대행주들은 개인들은 틀리면은 위로 가고 또 기관의 외국인들은 이렇게 반대로 매매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그 9만 전자일 때는 막 개인분들이 많이 막 사고 뭐 사도 되냐 많이 물어봤었는데 왜 오히려 지금은 또 팔고 또 요즘에 사실 전문가분들이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 나빠졌을 때가 지금이 오히려 살 때고 이제부터 꺾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는데 왜 또 이번에는 그 말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 대행주 쪽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분이 많을 때는 그 양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딱 6개월 전부터 매수했습니다. 그전에는 매수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징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은 밀리면 다시 계속 매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들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밀리면 또 매수하고 밀리면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주가를 받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보면 삼성전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역시 이제 좀 특이한 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기간이 6개월 동안 1,100만 주, 또 그 다음에 한 달을 찍어봤을 때 이렇게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삼성전자는 외국인, 하이닉스는 기관.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나는 같이 위로 갈 거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실적하고 네. 실적이 반도체는 최하일 때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반기 때 보면 항상 내리고 자, 그렇게 반복적으로 패턴을 그리기 때문에 저는 볼 때도 삼성전자도 11만 원, 2만 원 이렇게 향해서 갈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 보셨을 때 지금 같은 장에서 좀 어떤 주식 사야 한다고 보시나요? 좋게 보는 차트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자동차 섹터를 좋게 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기아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3개월에 보면은 300만 주, 240만 주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6개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역시 300만 주, 400만 주.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가 있을 때는 거의 잘 안 빠집니다. 밀리면 매수하고, 밀리면 매수하고. 적어도 이런 종목도 하반기 때까지는 계속 간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좋아 보이고, 역시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부품주들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가는 종목 있고 네. 또 안 가는 종목 있기 때문에 좀 네. 분석이 어렵고, 저는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정도는 전부 다 위로 많이 갈 거라 보여집니다. 예, 이 종목 정도는 괜찮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통신주 중에서 저는 KT를 좀 좋게 봅니다. KT요. 네. 자, KT라는 이 종목은 네. 항상 이렇게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은 요금을 깎아라 이렇게 압력이 합니다. 그런데 깎는 흉내만 내고 잘 안 깎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고 여 부분에서 크게 하락할 때는 회장님 선임할 때 정부 입김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이렇게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터 하반기 때 한 3만 4천 원, 3만 5천 원 그렇게 저는 갈 거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건설주를 좀 좋게 봅니다. 네. 건설. 자, 건설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도 보면은 작가님 이렇게 보면은 3개월 이렇게 찍어보면은 기간이 220만 주 이렇게 많이 사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매수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자기들의 기관이나 또 외국인이 이렇게 크게 들어올 때는 하반기 1년, 이렇게 2년 후를 좋게 보고 경우는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건설 정도는 위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GS건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DLENC라는 종목, 네. 그 종목도 저는 좋게 보여지고, 그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대우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 아니면 길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건설주 근데 좀 좋게 보신 이유가 혹시 어떤 걸까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네. 이렇게 자기들이 많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친구들은 건설업 회사를 다 분석해서 계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렇게 몇백만 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할 때 리포트도 보고 실적도 보지만은 큰 메이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살 때를 네.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저도 같이 동참합니다. 예. 어. 그 개인들은 항상 보통 보면 저렇게 틀리는 경우 많죠. 그럼 말씀하시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은 맞출 확률이 높다고 보신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똑같이 맞추진 않을 텐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보통 펀드 자금이잖아요. 네. 이 펀드 자금에서 돈을 투자할 때는 회사를 계산해보고 분석해보고 재무제표 보고 또 네. 사장 면담도 해보고 네. 그렇게 길게 보고 또 하고 그래서 계산서가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일단 밀린다 그러면은 다시 사는 겁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인데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업 투자다 보니까 시청자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기에 현대건설 1월 달부터 3월 초까지를 이렇게 누가 매수했는지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해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 키움증권으로 화면 번호 0258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지정합니다. 1월 2일, 그 다음에 3월 23일 정도. 작가님 이렇게 보면은 현대건설은 이 기관이 많이 사가 있죠. 네. 지가 이때 물린 거죠. 이게 빠졌을 때는 물렸으니까 또 이 회사가 이때 분석해 보니까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면은 개인들도 이렇게 설사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 단가가 높은 경우는 네.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면 수익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그 밖에 혹시 뭐 대표님께서 종목 선정하실 때 특별히 보는 기준이나 중요해 보는 것 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또 그 점에 셀토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 저는 좋게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위로 많이 가 있을 거라 보입니다. 차트는 현재 이렇게 돼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관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찍어 보니까 기관에서
자금에 보면은 260만 원 좀 많이 차가 있죠. 금액을 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은 뒤에 보면 한참 많이 상승해가 있는 경우 저는 많이 보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또 실적이 턴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20만 원 이상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밖에 그럼 종목 선정할 때 좀 특별하게 보시는 기준이라든가 중요하게 보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뭐 그것만 보고 종목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실적을 제일 먼저 봅니다. 실적이요. 개인들도 어떤 종목을 실적을 보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가는 거의 실적의 수렴, 내재 가치의 수렴한다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고평가되시면 빠지고 저평가되시면 위로 가기 때문에 첫째 항상 실적이 턴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매매하는 것이 매물대가 없는 공간이 위로 열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말했던 이런 차들은 이제 엄지 차들을 하는데 이렇게 막히면 안 되고 이렇게 위로 공간이 열렸을 때 실적이 턴되고 두 번째 공간이 저렇게 열리는 종목. 즉 매물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수급 강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해 줄 때. 네. 예, 그럴 때 제가 주로 그 자리에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예.